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업의학에서 메타볼로믹스랑 프로테오믹스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낸 논문인데요. 메타볼로믹스랑 프로테오믹스가 뭐냐면 이 유전체 데이터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가 있으면 DNA가 RNA로 전사가 되죠. 그래서 그 RNA가 다시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로 전사가 아니라 트랜스레이션이 되죠. 그 한글로는 모르겠는데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예.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구조가 잡히면서 접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죠. 펑션을.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 게 프로테오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얻어가지고 예를 들면 피검사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다 돌려버린 거예요. 요새는 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뭐 전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다 얻을 수도 있고 단백질 정보를 통째로 얻을 수도 있고 뭐 RNA 정보를 통째로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메타볼로믹스도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통째로 데이터를 이렇게 얻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직업환경의학에서 마지막 남은 관문이 있다면 아마 유전체 데이터랑 이런 트랜스크립션 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테인 데이터, 이런 뭐라고 할까요? 빅데이터,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그 연구 분야인데 제대로 아직까지 뭐 선구자도 없고 제대로 연구도 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100년, 200년은 이것만 연구해도 엄청나게 의학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종양내과나 다른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예를 들어 직업환경의학 연구자들이나 역학 연구자들이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유전체 데이터는 일단은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바이올로지에 대한 어떤 그 유전학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어도 이 데이터 분석 자체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뭐 약간 머신러닝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열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물정보학 계열이고 이쪽은 그다음에 기존의 역학자들은 보건대학원 뭐 이런 쪽 계열이라서 통계학 뭐 이런 쪽 계열이 좀 다르고 좀 더 컴퓨터과 과학 같은 걸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역학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패스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익힌 지식들도 다르고 따라서 이게 아직까지 막 의학 분야에서 이렇게 특히 저희 분야 쪽 역학 쪽에서는 확연하게 막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래다. 그래가지고 이런 논문이 2024년 올해 나왔어요. 올해 10월 정도에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직업의학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유전체 데이터가 쓰였는지 컴프리헨시브 시스테매틱 리뷰, 그러니까 체계적 문헌 고출을 한 거고요. 누가 썼냐면 그 포르투갈 연구자랑 그 마지막에 있는 연구자는 이 사람도 포르투갈이네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썼는데 포르투갈 뭐 이렇게 아주 잘 산다고는 안 알려져 있지만 하여튼간 좀 이런 좋은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하는 거 보면 확실히 유럽에 뭐 좋은 나라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대충 보면 그 초록 보시면 아큐페셔널 바이오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의학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 직업적 노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이 됐으니까 어떤 건강장애가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특수건강검진. 그럼 이거에 진짜로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노출이 됐겠거니 하고 보건관리자가 그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집어넣는데 근데 그러니까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수은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있다. 그러면 수은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보는 피검사나 소변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하려면 이런 접근법, 예를 들어 프로테오믹스나 메타볼로믹스를 쓰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려고 하거든요. 직업의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검색식을 이제 구현화해 놓은 거고요. 그 3개의 데이터베이스 정도에서 찾았겠죠? 아마 3-4개. 그래가지고 스코퍼스, 펀메드, 웹 오브 사이언스 이 3개에서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5개의 논문 개별 연구가 포함이 됐고 그래서 각각을 보면 케미컬 해저드, 화학물질 노출을 다룬 게 가장 컸고 물리적 인자, 유해인자, 열 같은 거
그거의 압력이나 그런 거 다룬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코소셜, 그러니까 사회 정신사회의학적, 정신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그런 거, 그다음 바이오메케니칼 해저드. 이거는 뭐 보시면 알 텐데 어떤 생물공학적 유해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스큘로스켈레탈이라고 봐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골격계 유해인자라고, 이거 말을 좀 바이오메케니칼이라고 쓰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냥 머스큘로스켈레탈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근골격계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물리적 유해인자, 그 다음이 심리 사회적 유해인자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근골격계 유해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체계적 문헌고처럼 원래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 어세스먼트라고, 그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 바이어스 빗둘림이라고 하죠, 한글로. 그래서 가장 빗둘림이 많이 있었던 그 그러니까 그 항목이 뭐예요? 컨파운딩 팩터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컨파운딩 팩터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됐거나 노출이 제대로 이제 밸리드하고 릴라이어블한 웨이로 측정이 안 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이 스터디 서브젝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하고 그 연구 세팅이 자세하게 기술이 안 된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샘플이 클리어리 디파인드 안 된 경우가 많았고, 인클루전, 그러니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제대로 정의가 안 됐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그래서 컨파운딩 팩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컨파운딩 팩터를 제대로 잡아내서 보정을 하거나 뭐 어떤 식별을 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 그 얘기죠, 개별 연구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테이블 2가 화학적 유해인자예요. 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거를 어떻게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정확히 측정할 건가. 그래서 여기에는 헤비메탈하고 케미컬 엘리먼트, 그다음에 에어본 파티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입자상 물질, 그다음 먼지,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들이죠. 뭐 이렇게 성면 섬유 같은 거. 그다음에 파이어파이팅, 소방관들이 쓰는 어떤 케미컬 익스포저, 소방관들에게서. 소방관은 화학물질 굉장히 많이 써요. PFAS 많이 쓰죠.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과부로암물. 페스티사이드는 이제 그 농약, 그다음 다이옥신은 아시죠? 뭐 발암물질.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예, 뭐 휘발유 같은 거, 예, 벤젠이나. 그다음에 컴플렉스 케미컬 믹스처, 그러니까 복합 그냥 화학물질, 그냥 뭐 예를 들어볼게요. 서지컬 페이스 마스크나 뭐 에어본 제노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딱 물질을 하나 정의하기는 어렵고 그냥 복합적으로 메탈 워킹 플루이드,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윤활유, 기계 윤활유, 뭐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네요. 예. 화학적 유해인자가. 그 다음에 피지컬 리스크, 물리적 유해인자죠. 이건 열이나 고압이나 소음이나 전리방사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노출된 것들을 어떻게 핸드한 바이브로 진동이죠. 진동 노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다룬 거고, 바이오메케니카는 아까 머스큘로스켈레탈, 그러니까 근골격계라고 했죠. 피지컬 워크로드나 피지컬 액티비티 인 더 마이닝, 광산에서 어떤 그 신체적 활동, 그거에 대해서 다룬 거죠. 그다음 마지막이 사이코소셜, 심리사회적. 그래가지고 야간 교대 근무나 아니면은 매우 깊은 광산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딥 언더그라운드 워킹 인바이러먼트. 이걸 사이코소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나이트 시프트나 아니면은 딥 언더그라운드 워킹을 글쎄요, 물리적 유해인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분류를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의사들이 쓴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노출 평가하시는 분들이 썼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의미가 되게 있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접을 하는 사람이 용접 흉에 노출된 경우, 그냥 용접을 이 사람이 한다, 그 정보까지만 있어요, 지금 현재 검진에서는. 그럼 용접 흉에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노출이 됐냐, 그럼 그거를 좀 알 수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상 노출이 된 사람은 뭐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같이 그냥 뭐 엑스레이 찍고 끝내고 그냥 폐기능 검사하고 끝내고가 아니라, 이건 뭐 노출이 좀 심한데 노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용접을 많이 해서 용접품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경우에 74명의 그러니까 용접 트레이닝 센터에서 74명의 남자를 모아서, 이거는 그냥
케이스 시어리즈죠. 어떤 환자 대주군이나 코호트가 아니라 연구 디자인이. 그래서 플라즈마, 혈장을 피를 뽑았어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LC-MS라는 그런 기술로 분석을 했대요. 이게 뭐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뭐 이런 거거든요. MS가 이 뒤에 여기죠,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예, 이건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더니 스핀고신 원포스페이트 그리고 스핀가닌 원포스페이트라는 물질의 웰딩 익스포저, 그러니까 용접하고 관련이 있었다. 용접에서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인플라메토리 리스판스, 염증 반응을 나타내고 카디오베스큘라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심혈관계 반응을 이 두 가지 물질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논문을 보시면은 개별 논문을 그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분석을 막 복잡한 건 아니고 대용량 분석을 돌려서 두 개를 잡아낸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인들이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 됐겠죠. 그 유전자에서 이거의 웰딩 흄에 노출이 됐을 때 DNA가 반응을 일으켜 어떤 수용체로 가서 그 웰딩 흄이 그래서 DNA에 신호를 보내서 DNA에서 평소에 전사가 안 되던 어떤 DNA가 RNA로 전사가 됐고 그 RNA가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어떤 디펜스를 하거나 뭔가 반응을 일으켰겠죠. 그게 스핀고신이랑 그 다음에 요 스핀가닌이라는 거예요. S1P랑 SA1P. 그게 높아진다. 그걸 재면 이 사람이 웰딩 흄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웰딩 흄 exposure disrupted the metabolism of S1P pathway, which are vital signaling molecules regulating various biologic processes. 그러니까 한마디로 웰딩 흄에 노출되니까 그 용접 흄에 그 S1P pathway라는 그 pathway에서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그 대사가 좀 막혀가지고 이런 단백질들이 증가하니까 요걸 보면 알 수 있다. 좀 이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 또 볼까요? 예를 들어 성면 같은 경우에 성면에 현재 노출이 됐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이 성면 작업에 투입이 되면 그냥 검진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뭐 흉막반이 나온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폐기능 검사해보고 그 정도인데 여기서는 259명의 그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117명의 말리그런트 메소델리오마, 그러니까 중피종이 있는 사람하고 142명의 그냥 하이리스크 컨트롤, 그러니까 그 성면에 노출됐는데 아직 그 발병은 안 한 뭐 어떤 질병이, 그런 142명을 모집했고 117명은 이미 중피종, 악성 중피종이 있는 거고, 악성 종양이 그 어디라고 해야 돼, 흉막 쪽에.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요런 뭐 기술을 썼대요. 소마스캔 프로테오믹 어세이 utilizes 뭐 이런 slow of rate modified 아파타머 to quantify over 10 protein. 그러니까 뭐 프로테인들, 그러니까 그 프로테오믹스를 한 거죠, 한마디로. 프로테인 분석을 전체. 그래가지고 에어리어 언더커브가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가 에어리어 언더커브가 클수록 정확한 거예요. 센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거죠. 좋은 검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X축이 센서티비티, Y축이 스페시피시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이게 서로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그걸 쭉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1 스페시피시티랑 센서티비티를. 그랬을 때 이 아래 유닛이 제일 큰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예요. 에어리어 언더 커브가. 그러니까 아래 면적이, 커브의 아래의 면적이 가장 큰 검사가 결국에 가장 그 센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를 조율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손실을 적게 일으키면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검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어리어 언더커버가 0.95까지 됐죠. 거의 로스가 없죠. 지금 0.05 로스 됐죠. 그 다음에 오버 액큐러시가 92% 그러니까 92% MM 디텍션이 뭐냐면 말리그런트 메소델리오마, 그러니까 악성 중피종이 있는 환자에서 이거를 디텍션 찾아내는데 92%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 검사가 프로테오믹스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 검사에서 92%를 달성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에어리어 언더커버 0.95랑 13개의 크리티컬 프로테인을 바이오마커로 찾아냈대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13개의 프로테인 클래시파이어, 프로테인 어떤 크리티컬 프로테인을 이용하면 되겠다. highly effective in detecting malignant mesothelioma. 그러니까 악성 중피종을 찾는데 되게 정확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연구가 계속 확장이 돼서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 이 13개의 단백질은 그러니까 검진에 이제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접 작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용접이래. 성면 작업자들 아직도 많거든요. 건물 해체나 뭐 이럴 때. 근데 이 13개의 크리티컬 프로테인이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저희 그 특수건강검진 그 프로세스에. 그래가지고 이 13개는 건물 해체 작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이게 높게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의 막성 중피종 위험이 향후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몇 프로니까 뭐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된다. 뭐 에어리어 언더커버가 이렇게 좋은 검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넣은 기업은 뭐 성공한 거죠. 유니콘이 되는 거죠. 유니콘까지는 아니고 하여튼간 뭐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을 테니까 이 제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별게 다 있어요. 뭐 서브웨이 파티클, 지하철역에도 파티클이 있거든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파티클도 있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을 때 비행기 박아서 그때 파티큘레이트 매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처에. 요거 봅시다.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 농약에 노출되는 게 있는데 51명의 남성인데 페스티사이드 어플리케이터.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약 뿌리는 151명의 남자를 적어도 1년 이상 경험을 가진 페스티사이드 스프레잉에, 그러면 52명의 인디비주얼은 컨트롤 그룹으로, 그러니까 51명 남자 시골에서 농약 치는 애들, 최소한 1년 이상 일하는 애들, 그다음 52명의 그냥 컨트롤 그룹을 모아가지고 침하고 소변을 뱉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GCMS라는 방법, 매스 스펙트로,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는 방법론이래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메타볼로믹스 어프로치를 했나봐요. 뭐 그래가지고 29개의 디퍼런셜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어떤 대사 물질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3개는 소변에서, 그 다음에 16개는 침에서 찾아냈고, 어떤 농약 노출의 포텐셜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잠재적 바이오마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이제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패스웨이, 그 생물학적 패스웨이는 뭐 이런 거다 뭐 하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그래서 침이랑 소변을 이용해서 이 GCMS 베이스드 메타볼로믹 어프로치를 하면 페스타이사이드 익스포저, 그러니까 농약 노출을 모니터링하는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론을. 그러니까 농약 치는 사람에게서 어떤 메타볼릭 체인지가 나타나는지를 이런 검사들이 드러내줄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이 29개의 디퍼런셜 메타볼라이트를 좀 상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잘 정제해가지고 어떻게 확률을 예측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볼레타일 오가닉 컴파운드도 있고, 벤젠 좋죠. 벤젠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50명의 벤젠에 노출되는 프린팅 컴퍼니에서, 그러니까 인쇄 산업, 인쇄소 같은 데서 50명이 노출이 되고 벤젠에서 38명은 언익스포즈드,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데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플라즈마 프로테인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T셀 리셉터 베타 체인, FK506 바인딩 프로테인, 그리고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인이 되게 다 유명한 단백질들이에요. 의사라면 뭐 생물학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13이 벤젠 노출된 사람에서 되게서 유니크하게 되게 익스프레션 됐다. 인터루킨 4 리셉터 알파 체인이랑 T셀리 서페이스 글라이코프로테인 CD1B 프리커서가 업레귤레이션 됐다. 그러니까 많이 발현이 됐다.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T셀 리셉터 베타 체인이나 FK506 바인딩 프로테인,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13, 인터루킨 4 리셉터 알파 체인, 그다음 T셀 서페이스 글라이코프로테인 CD1B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겠죠, 마커로. 그래가지고 플라즈마, 그 아까 얘기했던 T셀 리셉터 베타 체인 레벨이 어떤 포텐셜 세라피우틱 타겟, 그 다음에 포텐셜 바이오마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벤젠 노출되는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이건 되게 벤젠의 그러니까 그 헤마토톡시시티, 그러니까 벤젠의 어떤 그 벤젠이 이 혈액암을 일으키거든요. 백혈병. 그렇게 되게 유력한 인자인데 그 혈액암을 일으키는 헤마토톡시시티, 그러니까 조혈기계의 독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얼마나 벤젠에 노출됐는지 몰랐는데 암이 생긴 사람, 그 벤젠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 플라즈마 T셀 리셉터 베타 체인을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벤젠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조혈기계암, 백혈병 같은 게 얼마 노출됐을 때 몇 년 이상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직업의학에서도 검진할 때 벤젠 작업자들 많아요. 벤젠 노출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거 T셀 리셉터 베타 체인 예를 들어 이 5개지 프로테인 중에 하나 넣으면은 검진 항목에 뭐 이게 알 수 있겠죠.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벤젠에 노출됐는지. 되게 좋은 검사잖아요.
이거 개발한 기업은 또 유니콘까지는 이거 이 벤젠은 유니콘 되겠네요. 예, 그리고 되게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모아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이 체계적 문헌 고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 인자 한번 볼게요. 물리적 인자는 이제 열에 대해 노출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소음에 노출된 이건 뭐 그냥 직접 소음성 난청 청력 검사 해보면 되기는 하는데, 나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전리방사선이에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방사선부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이나 이제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전리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게 뭐예요. 사실 이미 방사선을 한번 뚫고 지나가면 없는 건데. 그래서 16명의 방사선사들 이게 로우도즈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에 노출이 됐겠죠. 일하면서. 그래서 16명하고 16명이 그냥 오피스 스텝, 그냥 사무실 직원을 모아다가 환자 대증후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피를 다 뽑아가지고 뭐 LCMS라는 방법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엘라이자까지 해서 프로테인 베리피케이션하고 뭐 단백질에 어떤 게 있는지 봤대요. 그래서 이 알파 액티닌 1이랑 비타민 D 바인딩 프로테인이랑 폴틴 33 프로테인 제타 델타가 이 세 가지가 포텐셜 바이오마커래요. 이게 올라가 있대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그래서 로우 도즈 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에 노출이 된 경우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요로 세 가지 마커를 좀 써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바이오 메케니컬 리스크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골격계 위에 인자 피지컬 워커로도.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야간 작업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1010명의 야간 작업자랑 1010명의 논 나이트 쉬프트 워커를 모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하이스루풋, 그러니까 전체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체 시퀀싱을 했다는 거죠. DNA를 RNA랑. 그래서 글라이코프로테인 아세틸이랑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랑 그 다음에 패티 엑시드 이 세 가지가 나이트 시프트 워커에서 높았대요. 로우 그레이드, 그러니까 그 어떤 로우 그레이드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 야간 작업이. 그런 얘기는 많아요. 야간 작업으로 인해서 로우 그레이드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런 메타볼릭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다 이 얘기인데, 특히 여성에게는 안 보였고 이게 남성에서만 보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글라이코프로테인 아세틸이랑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그다음 패틱스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측정을 해서 민감도랑 특이도를 분석을 해보면 야간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어떤 정량 분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논문인데, 저희 직업환경의학과 하시는 직업보건이나 환경보건 보건학자들이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나 어떤 오믹스 데이터라고 하죠. 오믹스 뒤에 오믹스, 이거 그냥 셀 탁 깨트려서 세포를 그 단백질 다 분석하고 뭐 있나, 그 다음에 DNA, RNA 뭐 있나 다 분석하고, 이거를 오믹스 데이터라고 해요. 프로테오믹스, 뭐 지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향후에 직업환경의학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직업의학에서 노출평가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생물정보학에 가까운 기술들은 이미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그런 데서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직업의학에서도 부가가치가 큰 검진 검사, 검진 항목에 포함되는 검사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개발사가 이거를 잘 연구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물정보학, 사실 서울대 박사과정의 2번째 박사죠. 지금 등록이 돼 있고 휴학 중인데, 언젠가는 제가 복학을 해서 요 생물정보학을 좀 제대로 배워서 이런 쪽 분석을 열심히 해서 좋은 한번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